안녕하세요. 경기문화재단이 주재한 문화예술정책대담 DDC 정책 프리즘을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안치에그의 원윤지입니다. 4회차 주제는 다양성, 건강한 지역문화 생태계의 조건입니다. 오늘 함께 의견을 나눠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각자 짧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윤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분 좋은 QX에서 일하고 있는 이라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후 실제 현장은 좀 어떨지 궁금합니다. 지역 현장에서 문화다양성의 가치는 어떻게 적용되었고 또 확산되어 가고 있을까요? 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련된 기본계획의 1차가 2021년도 5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회차 연도인데요. 4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이 세워집니다. 근데 실제로 이 기본계획 안에는 3개의 전략과 7가지의 핵심 전략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 과제에 맞춰서 각 지자체에서는 각 지역에 맞는 그런 시행계획들을 마련을 해서 그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기본계획과 지자체의 시행계획을 좀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7가지의 그 핵심 과제 중에서는 지역의 특수한 고유한 문화를 그 다양성 있게 확대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다양성 보호 및 확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중에 하나가 언어적 표현의 다양성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지역에서는 지역어라고 하죠. 지역어를 발굴하고 보존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 이런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든가 또는 지원을 받아서 확대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지역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을 이런 문화다양성에 관련된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개발하는 사업에 대해서 발굴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환영하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이게 문화다양성 사업이야? 이게 잘 모르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고유의 자원을 좀 활용해서 문화다양성의 어떤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지역에서는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지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지역에서는 문화다양성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몇 가지 기억에 남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방금 그 지역어라고 하셨던 말씀들 중에 김해문화재단에서는 그 말모이 모음집이라고 하는 걸 발간을 하는 것을 꽤 오랫동안 진행을 하면서 문화다양성 우수 사업으로 또 선정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모이 모음집을 발간하는 것은 뭐냐면 혐어를 발굴해서 그 혐어를 대체할 수 있는 말을 찾아내고 그거를 사전화해서 이걸 확산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차이를 수용하고 다름을 인정하면서 어떤 수용적 태도를 좀 키울 수 있는 활동들이 좀 굉장히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인천 같은 경우에는 디아스포라 영화제라고 해서 영화를 매개로 문화다양성 가치를 좀 공감하고 확산시키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서울의 성북 같은 경우에는 세계 음식 축제, 그러니까 음식을 매개로 해서 어떤 세대, 문화, 인종, 언어 모든 것들을 좀 아우를 수 있는 축제형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또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역문화재단에서는 이렇게 어떤 축제형 사업이나 포럼, 그다음에 교육 사업, 그리고 캠페인성 사업도 진행되고 있지만 또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을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연구 모임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나름 지역의 문화 현장, 그러니까 지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문화다양성 가치를 좀 공감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들은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 고유의 자원을 또 발굴하고 그 중에서도 지역어에 관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 다양성에 관한 논의 중 이번 회차에서는 특히 지역 문화에 집중해 보고자 하는데요. 정책 사업을 단편적으로 실행하는 것에서 벗어나 지역별 고유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지금 다시금 던져볼 때인 것 같은데요. 지역 문화의 다양성은 왜 논의되어야 할까요? 네.
지금 말씀을 이제 뭐 사례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역마다 고유한 자원이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게 지역 문화의 기본적인 출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은 혼자 사는 노인들이 참 많아. 또 우리 지역은 결혼 이주민 여성들이 참 많아. 뭐 이렇게 그 지역마다 인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도 있고요. 문화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특성이 있고 또 정책적으로 어떤 지향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문화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 자체가 저는 문화 다양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1차 기본계획에서는 문화부에서 하고 있는 대표 사업 중에 하나인 문화도시와 관련된 사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도시가 표방하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이 우리 지역이 문화적인 자원을 통해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도시 브랜드를 좀 갖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 또 우리 지역을 우리 스스로 잘 알아가고 개발시키고 지원하는 방향이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지역이 활성화돼서 외지인들도 오고 또 외부인들도 와서 살고 뭐 이런 개념으로 출발하는 게 문화적 개념인 거고요. 그런 측면들을 다 포함해서 포항이 다르고 서울이 다르고 각 구가 다르는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 이제 문화 다양성에서 지역의 다양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인구적 특성이나 뭐 문화적 특성이나 지역별 여러 가지 고유성이 다르기 때문에 네, 필요하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요. 네, 이라선영 선생님께서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어쨌든 최근에 외국인이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또 개인의 어떤 정체성이 굉장히 많은 채널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들이 확산되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나 비장애, 그리고 어떤 경제적 차이, 그리고 정치적인 의제에 따른 각자 견해에 따른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으면서 사회가 전체적으로는 좀 다양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단일 민족, 단일 문화로 오랫동안 우리의 어떤 그 생각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저희한테는 문화 다양성이 어떤 측면에서는 되게 낯설고 수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일 수도 있지만 현재 사회적으로는 되게 다양한 인구 구성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 구성이 다양해지고 또 욕망의 어떤 자기의 정체성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이런 사회가 된다고 하면 또 단일했던 문화적인 지향이 다양한 집단으로 좀 분화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사회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문화 구성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면에서 어떤 집단이나 어떤 지역의 문화 하나가 전체 문화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존중하면서 공존하도록 하는 것이 문화 다양성이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지역에서 이 문화 다양성, 그러니까 지역의 고유의 문화를 발굴하고 그것을 활용함으로써 문화 다양성을 어떤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은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다른 집단과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도 하고 그것은 아마도 새로운 정책 철학으로 반영이 돼서 좀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상호 차이를 인정하고 또 수용하면서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역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려면 시민들의 이해와 인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공기관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일단은 문화 다양성과 관련돼서 이게 공공이든 민간이든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업 아이템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문화재단에 연락을 하면서 문화 다양성과 관련돼서 논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하시는 얘기가 우리 문화 다양성 사업 안 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실제로 이 문화 다양성이라는 정책 영역, 아까 얘기했던 기본 계획 안에도 언어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창작과 향유와 관련돼서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문화예술 정책들이 다 포함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측면까지 본다면 우리가 문화 다양성에 대한 개념 자체가 굉장히 확대된 개념인데
일개 사업,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무지개 다리 사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업으로 우리가 그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식의 개념들로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또는 정책을 뭐 실행하는 주체이든 간에 문화 다양성의 개념이 어디까지 있는가. 그래서 이런 인권적인 부분에서 차이와 차별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콘텐츠에 대한 다양성을 확보하는 문제,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되는 문화 다양성 개념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런 걸 위해서 공공 영역에서는 시민들 또는 뭐 그 민간 쪽에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이나 확산에 대한 노력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사업 아이템으로만 좀 보는 경향이 예, 있고 네, 맞습니다. 또 문화 다양성뿐만이 아니라 또 콘텐츠의 다양성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라선영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에서 문화 다양성과 관련돼서 인식을 좀 증진시키고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역은 지역의 역량을 좀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같은 내용이겠지만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 그러니까 지금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아니면 이미 제정되었는데 조금 정비가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도 좀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시민들, 지역 주민들과 또 문화다양성에 대한 개념부터 어떤 가치,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 건지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문화다양성 조례가 제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다양성 관련된 사업들을 좀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기반이 마련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전담기구도 좀 설치가 돼서 문화다양성 관련된 사업이 좀 이렇게 광폭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노력이 필요하겠고, 그렇다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어떤 인구 고령화의 문제라든지 청년이 별로 없으니까 뭐 청년을 유입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이 문화다양성 사업을 좀 통합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도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 이것을 그냥 단순한 어떤 타문화를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의 수준을 넘어서서 경험의 교육으로 좀 변경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방법들이 좀 모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좀 이주민이나 어떤 소수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다고 하면 이제는 그 이주민은 소수자 중심이 아니라 선주민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이 같이 되어야 이런 부분들이 좀 문화다양성 인식이 증진되거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개발되고 추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좀 유도하는 네. 전담 기구라든지 아니면 뭐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이라든지 좀 문화 다양성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기관이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문화를 형성할 때 지향해야 할 점을 좀 논의해보고자 해요. 지역 문화의 다양성을 더 확산하기 위해서 단순한 사업적 접근을 넘어서 또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문화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은 소수자에 대한 문화권을 보장해주고 차별을 시정하는 부분들, 여기 너무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을 제고하는 부분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정책 대상을 조금 영역별로 좀 나눠보더라도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있는 게 볼 수 있어요. 저희가 각 지자체에서 만들어진 그 시행 계획들을 분석을 좀 해보면, 정책 분석을 해보면 장애인이라든가 고령층이라든가 1인 가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데 오히려 중장년층이 소외된다든가 뭐 이렇게 소외되는 다른 집단들이 있는 거. 저는 옛날 이렇게 문화 소외계층 하면 오히려 우리가 얘기하는 복지적 소외계층이나 경제적 소외계층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에서 보거나 또는 이런 다양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책 대상도 너무 한쪽에 몰려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 대상이라든가 또는 정책 내용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수자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시정하는 부분에서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문화 콘텐츠의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독립예술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다원예술이라든가 이렇게 뭔가 다양한 장르의 문화적인
다양성을 표방하는 컨텐츠를 확보하는 것도 저는 지역에서 가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문화예술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 또는 그 예술가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어떤 예술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되는데 역량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 중심으로 또는 무지개 다리 사업이나 특정한 사업 중심으로 지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틀을 조금 깨고 다양한 문화 다양성을 통해서 지역의 갈등 문제,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거를 민과 그다음에 지역 주민과 그다음에 정책 영역에 있는 공공이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가져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다양성위원회를 지역별로 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 구조를 가진 구조 그리고 그런 거를 아까 말씀하신 조례나 이런 걸 통해서 기반을 만들어가는 구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조금 말을 좀 더 덧붙이자면 저는 이제 지역에서 이 문화다양성을 좀 더 확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 통합적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순히 이주민이 더 많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주민과 선주민이 어떻게 하면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 잘 살 수 있을까, 공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을 좀 고민해야 되는데 사실은 현재는 좀 동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방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한국 사회에 들어와 있는 다른 집단이라고 표현되는 이주민이라든지 좀 차이가 있는 다른 집단들이 우리 기존에 있는 것들에 동화돼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았나. 그것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문화적 공존이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문화적 공존이라고 했을 때는 그 누구 하나가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서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좀 모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이 문화다양성과 관련돼서 사업을 조금 개념부터 확장하고 지역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만들 수 있도록 좀 전문 인력 양성으로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선주민과 이주민이라고 지역에 있을 때 이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선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좀 확대되는 거 그리고 그렇게 만나지는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공간 조성도 좀 확대돼서 지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동화가 아니라 문화적 공존이다라고 하는 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양성이란 무겁고 어려운 주제 같지만 공감이 있다면 다가가기 쉬운 주제인 것도 같은데요.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 어디론가 이동하거나 정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나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더불어 산다는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지역 문화의 다양성은 언제나 보존될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차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회차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의 백기영 운영부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같이 생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023년도 6월 법무부가 발표한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총 224만 6천 명, 총 인구 대비 4.3%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국적을 살펴보면 중국이 85만, 베트남이 23만, 태국이 20만, 미국이 15만 7천, 우즈벡이 7만 9천, 필리핀이 5만 7천, 일본이 4만 1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72만 90명으로 가장 많고요. 서울이 46만 5,885명으로 그 다음이고 경남이 13만 4,675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내 체류 외국인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과 함께 공존하기 위한 문화다양성 정책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논의는 1990년대 우리 정부의 세계화 정책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우루과이 라운드를 비롯해서 영화를 포함한 문화상품들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자국의 문화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일어났는데요.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문화 다양성은 세계화 열풍에 따른 문화 종속화의 우려로 탄생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제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이주 노동자나 결혼 이민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다문화 이슈가 뜨면서 문화 다양성 논의가 재부각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0년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을 비준하고 우리나라 내부에 형성되는 타사성에 대한 논의로 전환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2014년에 제정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아시아 태평양 그룹 위원국으로 우리나라가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문화다양성 정책의 핵심 기구인 문화다양성위원회를 2021년에야 비로소 처음으로 구성하게 되고요. 지금 10명의 위원을 중심으로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이제 막 시작한 상황입니다. 2015년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문화 다양성 실태 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몇 개의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예를 들면 문화 다양성 확산 사업, 무지개 다리 사업이라든가 문화 다양성의 날 같은 이벤트 사업만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중앙정부가 이렇다 보니까 다문화 업무와 관련해서 이제 문화 다양성으로 확대되는 정도의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4개의 조례가 제정되는데, 먼저 경기도는 이제 다문화 정책을 통해서 문화 다양성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08년도 10월에 제정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또 같은 해 11월에 제정된 경기도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2011년에 10월에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또 2016년 2월에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의 다문화 정책은 외국인 노동자 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 외국인 인권 보호, 외국인의 복지와 고용, 그리고 인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러다 보니까 여성가족부라든가 복지부 등에 배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 제4조는 문화다양성을 집단과 사회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이라고 규정하고, 또 인류의 유산이 전승되는 다양한 방식에서 뿐만 아니라 사용되는 방법과 기술에 관계없이 다양한 양식의 예술적 창조, 생산, 보급, 배포 및 향유 등에서도 명확히 나타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말하자면 이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이를 전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 문화 다양성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문화 다양성을 다문화 정책의 차원에서 경기도에서는 진행을 해왔는데, 이 정책을 살펴보면 이주민 당사자들을 지원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복지 정책과 외국인의 다문화 감수성을 확대하는 두 가지 정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시행해온 이 다문화 정책은 오히려 이 전자에 치우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문화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주민에 대한 복지적인 관점이나 타문화가 우리 사회에 침투해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포하는 자국문화 중심의 다문화 정책은 문화 다양성과 같은 가치와 서로 상호 충돌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재단과 같은 전문 문화기관에서는 문화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교류 사업 및 국제문화 이해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점점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과 중도 입국 자녀들과 같은 이런 청년들의 증가로 일선 학교 현장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게 정책 영역에 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화 다양성의 문제가 다문화 정책의 영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 다양성 헌장에서도 규정한 것처럼 각 개인을 성별이라든가 나이, 성적 지향이나 민족, 인종, 장애, 종교 등으로 분류하여 여러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이제 대상 영역을 내적 차원과 외적 차원으로 분류하는데, 선천적 귀속 지위, 이 성별, 나이, 성적 지향, 신체적 능력, 민족, 인종 등과 같은 내적 차원이 있고요. 그리고 후천적 획득 지위, 지역이라든가 수입이라든가 습관, 여과, 종교와 교육, 직업, 외모, 부모, 혼인 여부 등으로 분류하는 외적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018년에 발표한 정부의 문화비전 2030에 따르면 문화 정체성의 다양한 표현을 보장하고 언어 문화의 다양성을 실현하며 전통 문화의 보호와 현대화에 힘쓰고 관광 정책을 다양성에 기반하여 진행하고 문화 다양성 관련 법률 추진 체계를 정비하는 것을 정책의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2년에 한 번씩 문화 다양성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2017년에 처음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개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부터 매년 문화 다양성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4년에 한 번씩 유네스코에 국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문화다양성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본격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관련 시스템을 갖추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소수자 보호나 관련 예술가 육성보다는 조례를 개정하고 추진 기반을 갖추고 시민 대상의 교육을 통해서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는 기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클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베리어 프리는 1970년대 건축학계에서 주택, 시설 등에 존재하는 장벽을 없애자는 의도로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물리적 부분을 넘어 제도, 법률, 생활, 문화 등 삶 전반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최근 문화예술계에서는 베리어 프리를 두고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요? 2022년 12월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은 웹진 이음으로 2022년 결산과 2023년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현황을 보면 특히 연극계에서 베리어 프리에 관한 실천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공연장 접근성, 공연 이해 등 단순한 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바로 기획이나 창작 과정에서부터 베리어 프리를 주요 키워드로 삼고 공연 내용 자체에 담는 방식입니다. 장애 예술가들이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장도 늘었고 음성 해설 및 수어 통역 등 공연 서비스의 질적이고 양적인 수준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2022년 11월에 국립극장에서는 기획 무장의 공연 시리즈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또 11월에서 12월에 대학로 예술극장에서 공연된 연극 4월의 사원은 전 회차의 한글 자막 제공 및 회차별로 수어 통역과 음성 해설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연극계에서 어떻게 베리어 프리를 실천해 나갈지 함께 주목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을 맞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한 전국 12개 지역 문화예술기관과 함께 2023 문화다양성 주간을 개최했습니다. 각자가 지닌 문화적 차이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자는 의도였는데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중 지역 문화를 집중 조명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구로구는 인구 구성이 다양한 도시로 이주해온 주민 비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 높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춰 이주를 주제로 전시를 개최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사, 학업, 결혼 등 다양한 이유로 집을 떠나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전시는 이주민의 삶과 기존 거주민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개인 경험을 공동체 경험으로 전환해 이주는 다르거나 이상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충청남도에서 특히 인구 소멸을 겪는 지역 청양에 주목한 워크숍 프로그램입니다.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로컬 투어인데요. 내 안의 다양한 우리를 주제로 세대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문화 다양성에 관한 개개인의 사연을 공유하고 이해를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공공 이슈 토론, 치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세대 간 벽을 허물고 화합을 도모했습니다. 문화 다양성은 누구에게나 연관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양합니다. 지역 사회에서도 지자체와 시민들 간 의견 차이로 불협화음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안양시 사례를 통해 그 단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때는 2022년 안양시에서 문화다양성 사업 3가지를 추진 중이었습니다. 문화다양성 전반과 기후 위기에 집중한 2가지 사업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사업이었던 이제 내가 쓰지 않는 말들, 인안양 프로그램이 갑자기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일부 종교시민 단체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해당 프로그램이 편향적이며 동성애, 페미니즘 활동가를 강연자로 초청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해당 강연 프로그램은 반년이 지나서야 재개될 수 있었는데요. 어떤 분야든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나 키워드가 정착해 나갈 때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시작 때 시민들의 수용도와 지자체의 추진 방향 사이에 있는 간극을 현명하게 좁혀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